네, GPT-3 발표를 맡게 될 어, 김정호입니다. 일단은 자이 6기 베이스 세션 마지막 발표를 그것도 GPT-3로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GPT-3 논문이 양이 70장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논문이라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후회도 조금 하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정말 정말 많이 역대급으로 시간 투자를 한 논문이고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자의 활동하면서 제일 재밌게 읽었던 논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GPT-3 이전에 1이랑 2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백그라운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PT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가져왔는데요. 일단 GPT-1이 2018년도에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에 2, 3, 이제 저희가 오늘 볼 3는 2020년도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없으면 못 사는 챗 GPT가 22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GPT-4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GPT-1부터 살펴볼 건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GPT-1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해서 라벨을 예측하는 그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정답이 없이 데이터에 숨겨진 구조나 패턴을 찾는 방법이 unsupervised learnin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가 이제 약자이잖아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인데 여기서 이제 Pre-trained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GPT-1은 두 단계의 학습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라벨이 없는 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해서 모델이 언어의 일반적인 패턴을 배우도록 하는 unsupervised pre-training을 거친 다음에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라벨이 있는 데이터에 맞게 파인 튜닝하는 supervised fine tuning으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저희가 아는 그 트랜스포머죠. 그래서 GPT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GPT-1의 경우에는 태스크에 따라서 입력의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시작 토큰과 종료 토큰 사이에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 끼워 넣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PT-2인데요. 실제로 제가 GPT-2 논문을 읽어볼 여유는 없었어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정보를 막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일단 GPT-2에서의 중요한 점은 제로샷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GPT-2부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말은 언어 모델이 잘 학습해서 파인 튜닝을 하지 말자. GPT-1의 핵심이 프리트레이닝 이후의 파인 튜닝이었는데 그 파인 튜닝을 하지 말자가 GPT-2부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화가 잘 된 모델을 학습하자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로샷, 그다음에 이제 뒤에 원샷, 퓨샷 이게 이제 GPT-3에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샷이라는 거는 사전 학습된 모델이 단 하나의 예시도 보지 않고 전혀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하는 능력을 제로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샷은 모델이 단 하나의 예시만 참고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하는 학습 방식이고요. 퓨샷은 모델이 소수의 예시, 보통 2개에서 100개 정도의 소수의 예시를 참고해서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학습 방식을 퓨샷이라고 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샷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 하나의 예시도 보지 않고 태스크를 수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델이 바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전대 5대 자이 선배님의 그 GPT-3 영상을 참고하다가 제로샷, 원샷, 퓨샷의 예시를 봤는데 이거 이상으로 더 완벽하게 괜찮은 예시가 없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로샷의 예시를 가져온 건데요. 일단 아빠가 아들한테 그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들아 이게 소란다. 그럼 이제 아들이 네 이게 소군요. 그다음에 말을 보여준 다음에 아들아 이게 말이란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네 말이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혀 아들한테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얼룩말 사진을 가져다 주고 아들아 이게 뭔지 맞춰봐라 했을 때 아들이 얼룩말을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제로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도 보지 않고 새로운 걸 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샷인데요. 원샷은 하나의 예시만 참고로 해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원숭이 사진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제 원숭이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진의 원숭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들한테 이게 뭔지 맞히게 하는 게 원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퓨샷은 이제 2개 이상의 소규모의 소수의 예시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의 서로 다른 강아지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아들에게 이게 강아지라는 걸 알려주면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아들이 이게 강아지군요 라고 맞추는 거 그게 이제 퓨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2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모델 구조는 GPT-1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위치만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그리고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위치만 달라지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모델 학습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GPT-2는 GPT-1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GPT-3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GPT-3는 GPT-2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인 튜닝을 없애보자는 관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GPT-1의 경우에는 프리 트레이닝 이후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NLP 태스크에 맞춰서 이제 태스크를 진행을 했다면은 GPT-2부터 그러니까 GPT-3의 핵심인 프리트레이닝 이후에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팅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GPT-3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프팅에서 프롬프트가 우리가 항상 입력하는 그 프롬프트 창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사진에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프롬프트 창 있잖아요. 그게 프롬프트인데 프롬프트라는 거는 그래서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입력값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GPT-1은 이제 이 위의 사진을 보시면은 프리트레이닝 이후에 각각의 NLP 태스크별로 파인 튜닝을 했다면은 GPT-2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GPT-2부터죠. GPT-2부터는 프리트레이닝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너 NLP 태스크 3 해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지시를 하면은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분야는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모델이 잘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분야 같은 것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GPT-2 이후에 특정 태스크에 얽매이지 않는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한 이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방식이 추세인데요. 그러나 작업에서 강력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천에서 수십만 개에 이르는 작업별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논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한 뒤에 작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작은 데이터셋은 표본이 편향될 수 있다는 그래서 거짓 상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거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한 뒤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500개 영화 관련된 뭐 관람평 이런 것들을 데이터셋을 적용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400개가 막 로맨스 관련된 관람평이라면은 얘가 학습을 할 때 로맨스 관련된 관람평은 긍정적이다라고 뭔가 편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로는 인간은 특정 태스크를 학습하는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간단한 지시나
기존의 지식,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작업도 곧바로 해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의 솔루션으로 메타 러닝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메타 러닝이라는 것은 패턴의 차이와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해서 원하는 태스크에 적용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메타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의미로는 학습하는 법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메타 인지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 메타 인지라는 게 약간 본인이 본인을 알고 뭐 공부하는 거를 공부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학습하는 법을 학습하는 게 메타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정 태스크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업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메타 러닝입니다. 그래서 메타 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인 컨텍스트 러닝을 잘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것은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나 추가적인 학습 없이 주어진 프롬프트 내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 컨텍스트 러닝에는 크게 세 가지 존재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로샷, 원샷, 퓨샷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프롬프트에 제공되는 예제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로, 원, 퓨샷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GPT 논문에 있던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이 아무 예시도 없죠. 아무 example도 없으니까 얘가 제로샷이고 그 아래 사진이 example이 한 개 있으니까 원샷. 그다음에 옆에가 example이 몇몇 개 있죠. 그래서 이거를 퓨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그러니까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거는 파라미터 수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 파라미터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로스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3는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해 보자. 그래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제가 바트부터 GPT한테 파라미터 개수를 좀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이 사진인데요. 이 바트 베이스가 110M입니다. 110M이 1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진짜 LMM이라고 할 수 있는 어, 파라미터를 파라미터 개수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단어에 섞인 랜덤한 기호 제거하기라는 태스크에서 각 모델의 성능을 분석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X축이 이제 number of example in context, 그러니까 입력 프롬프트에 몇 개의 예시가 주어졌느냐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제 0이니까 제로샷이고 10의 0승이 1이죠. 그래서 원샷 그리고 그 나머지가 다 퓨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일단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모델이 클수록 즉 파라미터 수가 클수록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뜻은 인 컨텍스트의 정보를 잘 활용한다. 그러니까 모델이 입력된 문맥 안에서 정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선이 프롬프트를 사용한 거, 그다음에 점선이 프롬프트가 없는 건데 이걸 통해서도 또 프롬프트의 유무가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퓨샷이 강력한 성능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GPT-3의 모델 구조를 볼 건데요. 놀랍게도 GPT-1, 2, 3의 모델 구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GPT-2랑 1이랑 모델 구조를 봤을 때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위치만 바뀌었죠. GPT-3는 GPT-2랑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1에서 3로 발전하면서 달라진 것은 데이터의 크기랑 모델의 크기, 즉 파라미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어, 일단은 이게 GPT-1이랑 GPT-2, GPT-3 레이어 개수, 임베딩 차원, 어텐션 헤드 수, 피드 포워드 차원, 파라미터 수 이걸 쭉 제가 가져와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다른 편입니다. 모델 구조는 다 똑같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이 파라미터 수죠. GPT-1의 경우에는 약 1억 개 정도 있었는데 GPT-2는 이제 가장 큰 차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라미터 수가 15억 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3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1750개의 50억 개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했냐면 GPT-1 같은 경우에는 북코퍼스로 진행을 했었죠. 이게 약 8GB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GPT-1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멀티태스크 처리나 문맥 이해에 능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작업을 처리하려면 파인 튜닝이 필요했었죠. 근데 GPT-2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웹 테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약 40GB 정도 되는 데이터셋이고요. 이 웹 테스트라는 거는 레딧이라는 데서 주로 크롤링한 웹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과 문체, 태스크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레딧이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SNS 같은 건데요. 약간 종목 토론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레딧이 오픈 AI랑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게 이 오픈 AI CEO인 샘 올트만이 옛날에 이 레딧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고 실제 CEO 대행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대주주로 알고 있어서 그 오픈 AI에서 GPT를 학습할 때 레딧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그 결과 파인 튜닝 없이도 다양한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성능은 완벽하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GPT-3는 정말 GPT-1, 2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도 굉장히 많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크기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먼 크롤 필터 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커먼 크롤은 웹에서 긁어온 거대한 웹 페이지 데이터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 중복, 스팸, 광고, 의미 없는 HTML들 등의 저품질 정보가 굉장히 많이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이 된 필터 리드 커먼 크롤을 이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학습하게 되면은 트레인셋과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에서 데이터가 겹치는 데이터 오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데이터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뒤편에서도 나오는데 어쨌든 데이터 오염 문제라는 게 웹에서 긁어왔기 때문에 트레인셋이랑 테스트셋이랑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이 이 모든 벤치마크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 셋이랑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지 일치 기반 중복 제거를 통해서 중복 방지, 그 다음에 검증 세트의 과적합을 방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퍼지 일치 기반 중복 제거라는 게 문장이나 문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경우 중복으로 간주하는 것을 퍼지 일치 기반 중복 제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제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 퀄리티 레퍼런스 코퍼라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 커먼 크롤 아래에 웹 테스트, 그다음에 북 원투 이게 이제 북 코퍼스죠.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이런 것처럼 뭔가 단순 웹에서 긁은 데이터셋만 사용하지 않고 뭐 신뢰도가 높은 책, 백과사전 여기서 이제 백과사전이 위키피디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T-3를 어, 네, GPT-3 어프로치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GPT-3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GPT-3 스몰부터 GPT-3 175 또는 GPT-3 여기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더 큰 모델일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큰 모델인데 파라미터 수가 점점 커지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큰 모델인데 보시면은 배치 사이즈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되게 큰데 러닝 레이트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모델 학습에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행렬곱 계산에 모델 병렬화랑 레이어 사이의 모델 병렬화를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많은 NLP 벤치마크들을 사용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인컨텍스트 러닝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로샷, 원샷, 퓨샷 방식으로 각각 나눠서 실험을 진행해서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이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만큼의 모델들을 다 실험해봤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이 실제로 이만큼 모델 학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딥러닝 언어 모델들을 학습시키는데 소모된 총 계산량, 이 컴퓨트를 시각적으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실험들이랑 결과들을 볼 건데요. 정말 많은 실험을 합니다. 이 GPT-3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하는데 그래서 거의 웬만한 건 거의 다 가져오긴 했거든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섹션이 이제 전통적인 언어 모델링 작업이랑 문장이랑 단락 이런 걸 완성하거나 혹은 주어진 텍스트에 가능한 것들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것 등의 관련 작업에서 GPT-3의 성능을 테스트 해본 건데요. 여기서 람바다, 그 다음에 스토리 클로즈, 헬라스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람바다라는 게 문장 완성하기랑 혹은 언어의 장기 의존성을 모델링하는 태스크를 람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 클로즈는 다섯 문장의 긴 글을 끝맺기에 적절한 문장을 고르는 태스크고요. 헬라스웩은 짧은 글, 지시사항을 끝맺기에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는 태스크를 헬라스 획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당시 소타랑 GPT-3의 제로샷, 원샷, 퓨샷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GPT-3는 람바다 태스크에서 소타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스토리 클로즈나 헬라스 획에서는 소타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losed Book Question Answering인데요. 이거는 이제 GPT-3가 폭넓은 지식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가능한지 이 QA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로샷을 제외하고는 트리비아 QA에서는 소타보다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스크에 대해서는 소타보다 성능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번역인데요. 번역도 정말 다양한 언어들을 번역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이 제가 네모박스 쳐드린 여기가 이제 GPT-3 퓨샷이 소타보다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소타보다 못하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이런데 특히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에서 GPT-3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이 좀 더 남았는데 이 실험들 결과를 보실 때 이 GPT-3 특징이 그냥 숨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한 거는 못했다고 그냥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GPT-3 논문을 보실 때 되게 갑자기 특정 분야에서만 성능이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간 지금 여기서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 지칭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튠 소타랑 또 제로샷, 원샷, 퓨샷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소타에 비해서 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GPT-3가 기존의 소타보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대명사 지칭 문제에서는 또 여기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보통은 퓨샷이 항상 성능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대명사 지칭 문제에서는 원샷이 퓨샷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식 추론 실험인데 여기서 이제 PIQA 이게 이제 물리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묻는 태스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ARC가 3학년에서 9학년 과학 시험 수준의 사지선다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때 PIQA에서는 모든 GPT-3 모델이 소타보다 성능이 좋았지만 데이터 오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레인이랑 테스트 밸리데이션이 약간 섞이면 안 되는데 그런 데이터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요. 나머지 태스크에서는 소타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컴프리hen션 독해 능력입니다. 독해 능력에서 이제 COQA, 드롭, QUAC, 레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태스크에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보다 좋지 않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모든 게 다 소타보다 안 좋은데 그냥 기술하는구나. 이런 점이 좀 굉장히 이 논문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LI,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는 실험을 또 하는데요. 이 NLI라는 게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이 점선들 위에 있는 게 이제 다 소타들이죠. 소타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추론이랑 이제 synthetic and qualitative task 이게 이제 계산 추론 및 새로운 태스크에 빠르게 적용하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2D, 3D, 4D 이게 이제 두 자리 계산, 세 자리 계산, 네 자리 계산, 다섯 자리 계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퓨샷 2D 플러스 퓨샷 보시면 거의 100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두 자리 세 자리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데 네 자리부터 보시면 갑자기 25.5, 26.8 원래 94.2였는데 갑자기 네 자리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GPT-3가 네 자리 계산부터는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재밌어서 들고 왔는데요. 이 SAT 테스트, 그러니까 SAT가 이제 미국 수능이잖아요. 이 SAT도 시켰었나 봐요. 근데 SAT 문제 중에서 SAT 어널로지스 이게 이제 비슷한 단어 고르기 유형 오지선다 문제라고 해요. 이걸 시켰는데 제로샷이 53.7, 원샷이 59.1, 퓨샷이 65.2였습니다. 근데 이 SAT 문제 미국 대학생 평균이 57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대학생보다 잘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신기하게 봤던 부분인데요. Measuring and Preventing Memorization of Benchmarks.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오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계속 데이터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계속 언급이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인터넷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안에 벤치마크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시험용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테스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염을 조사하지 않고 대규모 훈련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데이터가 점점 커질수록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트레이닝 커브인데요. 이 커브를 보시면은 트레이닝 커브에서 밸리데이션 로스랑 트레인 로스가 거의 비슷한 추세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벤치마크를 얘가 암기했다면, 즉 테스트 세트를 암기를 했다면 트레인 로스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구간이 없어서 얘가 메모라이제이션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실험은 다 끝났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계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계점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일단 성능적 한계로는 GPT-3에게 여전히 어려운 태스크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소타에 한참 못 미치는 애들이 많았죠. 그래서 특히 상식 수준의 물리학, 그다음에 독해에서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생성에서의 동어 반복 현상도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모델의 구조적 한계로는 이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만 탐색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제로샷, 원샷, 퓨샷 이렇게에 대해서 소타랑 비교를 해봤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오토 리그레시브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 바이 다이렉셔널한 부분을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NLP 분야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들, 뭐 예를 들어서 디노이징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 파라미터 개수도 많고 데이터셋도 엄청났기 때문에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퓨샷 러닝의 효과의 불확실성 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퓨샷이 항상 성능이 거의 좋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이 궁금증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론 시에 즉각적으로 태스크를 배우는 것인지 혹은 훈련 중에 배운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 문제, 뭐 악용, 성차별, 성편견 이런 윤리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한계점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이 GPT-3는 많은 양의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통해서 가장 인간과 비슷한 언어 모델을
원어 모델 구현을 시도한 모델이고요. 파인 튜닝 GPT-1에서 사용했던 파인 튜닝을 제거하고 인 컨텍스트 러닝을 수행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수많은 NLP 벤치마크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고 몇몇 분야에서는 소타에 미치지 못했지만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고 또 소타를 뛰어넘는 분야도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